네,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기재부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의 절반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심각한 것은 그 550만 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 내수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마 1,000조를 넘긴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빚을 졌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그 호화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 또 코로나 때 장사를 버티기 위해서 빚을 또 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부채가 산더미처럼 더 쌓아진 그런 형국입니다. 그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그 80%도 아직 회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빚이 자영업자들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자영업자들이 아마 10집 중에 한 집 정도가 매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이제 수만 명에 해당됩니다. 저희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는 자영업자 비율이 충북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럼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을 닫은 점포도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고 있는 점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이게 이제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게 이제 국민을 섬기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도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숫자로만 계속 경제 상황을 보고받은 것 같아요. 몇 조니, 몇 퍼센트니, 그래도 연체율이 얼마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숫자에만 갇혀서 가지고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돌려막기 외에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 추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면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러지면 빚만 남는다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문도 못 닫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DP의 1% 정도에 해당되는 30조 5천억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단초를 좀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좀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넣어준다. 근데 이제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란 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걱정입니다. 긴축 정책했던 이전 정부는 그렇다면 그 나라 빚이 줄었나요?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 물가 안정됐습니까? 이전 정부 물가도 폭등했지 않습니까? 기재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내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총 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지금 미달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사실은 그 외부적인 요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중동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의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것, 그다음에 고금리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물가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해외도 역시 그 대목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추경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아마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거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네요. 전망치를 0.7%대에서 1.1%까지 올렸습니다. 정부 당국도 0.1% 정도의 경제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 맞습니까? 예. 금년에 저희가 0.1% 정도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하면은 한 0.2%포인트 이런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저희 국내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금년에 한국 정부 추경이 금년도 성장 둔화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여기에서 이제 소비 쿠폰 예산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IMF나 OECD 자료에 따르면 재정 지출 승수 효과는 보통 한 0.3 정도 보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를 넘어서 1.3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비가 늘면 당연히 그 매출이 오르고 지역 경제도 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영업자 부채도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쿠폰 예산 그 13조 2천억 정도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또 1조 4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이제 만들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서 장기 소액 연체 차주와 저소득 연체 차주의 빚을 탕감한다는 그런 조정 내용입니다. 그 BIS가 영세 자영업자 부채 증가와 국내 가계 부채 중에서 한 20%까지에 해당되는 그 400조가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듣고 계십니까? 예. 네. 빚 부담으로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이 되게 되면은 금융기관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적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 정리는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나간다고 예방주사 맞는 부분을 포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두 가지가 다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연체율이 최근 5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 들어보면 소상공인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매출 회복, 두 번째는 채무 조정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번 추경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저기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의원도. 그 국가 채무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기재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이번에 추경 30조 5천억을 한다 해도 한 50%를 간 넘는 수준이지요. 그리고 예, 추경 기준은 50% 약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보다도 조금 더 낮으니 다행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비근하게 비교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 260%, 미국이 120%, EU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입니다. 결코 국가 채무가 그렇게 우리가 부담하고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은 그냥 법무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무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 지수가 3,000 돌파했습니다. 오늘 3,100 돌파하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모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활기를 굉장히 되찾고 있고 자본시장과 활성화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지수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시장에 매우 큰 상황이고요.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이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상법 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선진국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 없을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코스피 PBR이 2024년 기준으로 약 0.8밖에 되지 않고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인데 이제 겨우 1 수준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3.5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낮다.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게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행태, 특히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 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에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주고 그걸 고착화시켰다.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왔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상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투자자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주가지수 5천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도달한 3천도 바로 무너질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되고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우리 법무부에 특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으로 이제 대신 그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 구조를 변경해서 틀이 변경되는 부분이죠. 그럼 틈새가 생깁니다. 틈새를 잘 마감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을 빠르게 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떼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자본시장법이나 하위법 이런 부분들을 정돈해서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기재부로 가볼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재부로 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10위 규모의 한국입니다. 근데 왜 외국인들이 아직 주식을 좀 사려 하지 않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뭔가 불신이 있어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소 지금 미흡하지 않느냐, 투명성이나 개방성이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네, 작용하는 MSCI 지수 이번 편입에 또 실패를 했지요. 예. 이전 정부에서 MSCI라는 부분에 편입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활성화, 자본 시장의 활성화는 근본적인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동성을 충족해주지 않으면 주가를 견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MSCI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은 18개 항목 중 6개에서 과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편입에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나라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좀 면밀히 좀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TF가 구성돼 있습니까, 정부에? 예, 여기는 관계부처 간에 곧 지금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죠. 예, 반드시 좀 돼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국회하고도 좀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F에 우리 의원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기 국회의 목소리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TF 활동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TF에 직접 참여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금융위에 묻겠습니다. 5월에 서울 아파트 값이 3.63%, 수도권 전체가 1.68%, 전국 평균 0.31% 상승했습니다. 특히 5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가 증가해서 24년 9월 이후 최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미 투기와 과열 시장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한 부동산 금융 대책을 며칠 전에 발표했죠. 투기는 막고 기회는 지킨다. 이러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주담대 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고 너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억 원은 집값이 아니라 술수요 기준의 공정 한도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서울 사는 사람이라고 더 빌려질 이유는 없죠. 국민들이 이런 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굉장히 유효한 그러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주택 이상 신규 대출 금지는 부자들의 투기 대출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빚 무한 증식을 방지하는 것이다. 6개월 전입 의무 강화는 갭투기 차단 방안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전용 대출은 그 LTV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전월세 대출 보증은 신혼 청년에 우선 제공해서 단순히 통제로 끝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는 아직은 좀 그래도 열린 출입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부 시장과 언론에서 거래가 끊긴다, 실수요자 막힌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요. 10억 넘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8억, 이게 과연 실수요입니까?
이게 기득권 투자의 통로였던 거 아닙니까? 집값이 오를수록 웃는 사람만 웃는 거, 나머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이건 정말 문제 아닙니까? 대출이 많을수록 더 사고 더 버틴 사람들, 부동산 자산이 아닌 계급이 되어버린 이런 세태에 이제 이런 시스템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찬스 없는 청년 3천만 원 모아서 전세 살던 신혼부부, 이들에게 집은 아직도 너무 멀기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6억 대출로 막았는데 저 지방에서는 이 6억이라는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이 안 하고 좀 적게 하는 대출에 대해서 지방 경기를,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이율의 차등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만 좀 간단히 듣고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안 나오셨습니까? 예, 금융위 답변해 주세요. 예, 저 대참에서 대출이 6억까지로 막았는데 지방에서 아파트 살 때는 6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1억, 2억, 3억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게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의 어떤 차등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요청하는 건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예, 말씀대로 일단 빚내서 저 집을 사는 이런 부분은 일단 차단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실수요자나 지방이나 이런 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해 주시는 위원들은요, 질의 직전에 좀 대기석에 와서 대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